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북한은 왜 미사일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은요, 1970년대 중후반까지도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잘 살았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남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김일성이 남침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항공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즉 공중에서의 우세가 없이는 지상전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김일성이 몸소 느낀 거죠. 그놈이. 김일성이 몸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얘가 6.25 전쟁 때 한번 학습을 한 거예요. 일단 개전 초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해 버렸잖아요. 탱크를 밀고 그냥 고속으로 남하해가지고 그 다음에 3일 이후에 2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그냥 파죽지세로 몰아붙였죠. 8월 9일 날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 적화가 되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파죽지세로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유엔이 유례 없이 일찍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속속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낙동강 방어선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부산이라는 항구가 있었죠. 이 부산을 통해서 엄청난 전쟁 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방어선이 확실히 구축이 되고 주1,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엄청난 항공력들이 한반도로 투사가 되어가지고 공중 우세를 확보했던 거죠. 북한은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했던 북한 입장에서 공중의 이 우세, 항공 우세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상에서 행동의 자유를 얻지 못했고 그에 반해서 연합군은요. 연합군의 미군의 엄청난 항공 전력에 의해서 지상의 행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지상군들이 원하는 대로 항공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북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죠.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인류사 유례 없는 몇 안 되는 상륙작전이죠. 성공했던. 여러분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메가더가 엄청나게 도박을 한 거죠. 뭐 성공한 확률이 2000분의 1이라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측방을 쳐서 들어간 후에 양동작전으로 남쪽에 있던 세력들을 무력화하면서 이제부터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던 엄청난 물자들이 재정비가 되면서 드디어 북진을 하게 이르렀고 전쟁이 난 지 3개월 만에는 우리가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돼서 북한은요. 이 항공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6.25 때 한번 하늘에서 쳐 맞아보고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소련하고 중공한테 미사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소련하고 중공이 미사일 기술도 안 주고 그리고 또 그러면 항공기를 달라고 항공기는 더더욱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니 전투기 좀 달라. 소련이 얘기합니다. 야 전투기 충분히 줬는데 너씨 또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중국한테도 달라니까 중국도 안 주는 거죠. 북한은 70년대 중후반까지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중화학 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경제력이 나았는데, 대한민국이 북한을 앞지르게 된 거는요, 오직 딱 하나예요. 체제의 선택을 잘한 겁니다. 하필이면 미국하고 친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을 한 거고, 북한은 쟤네들 공산당하고 친하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북한은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교역국이 10위의 대국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은 이제 자기네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공력을 대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발하느냐? 바로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소련한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달라고 했어요. 수출을 해달라고 했죠. 왜? 이놈들 입장에서는 김일성은요 호시탐탐 남침할 기회를 노린 거였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소련이나 중공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남진을 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방이며 혈맹이지만 미국 역시 대한민국이 북진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었어요. 친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북진하는 건 원하지 않아.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4대 열강, 러시아, 중공, 미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한반도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그냥 기구한 인생인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기구한 인생이에요. 다만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승만이 그 선택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세기가 지나서 잘 살고 있는 거고 북한은 김정일이 저놈이 그냥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두 체제를 선택해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경제적으로 더 월등히 잘 사는 체제로 이미 결판이 났죠. 198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남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세 전력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미사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굉장히 둔화했었죠. 왜? 우리 입장에서는 항공기가 있었고 이 항공 전력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했을 때 대체로 항공 전략은 주한 미군, 즉 미군의 전력에 의존을 한 거죠. 비행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주한 미군 전력에 의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군력이라도 증강을 시켜야 됐던 거죠.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육군의 파워가 너무 셌습니다. 이게 너무 비대칭적이야. 육군이 너무 많아. 해군이 3만, 공군이 2만 5천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육군은 65만 대군이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육군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고방식도 육군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요. 1970년대 육해공군 해병대가 엄청나게 로비를 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탄생한 게 뭡니까? 이 콜드워터 니콜슨 법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군을 균형시키게 발전시키자는 게 의회에 상정돼서 법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육군의 파워가 지나치게 강했던 거죠. 왜? 항공력과 해상력은 미군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육군 장교들의 사고방식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항공 전력과 해상 전력을 아직도 미군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요. 혹시라도 미군에 증원 전력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지상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지상군 관련한 그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젊은 후배들을 보니까 이런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결국 북한은 소련, 중국으로부터 아무런 항공력의 지원을 받지 않으니까, 즉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받았지만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항공력 우세를 달성할 정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 애들이 드디어 미사일 개발에 몰두를 합니다. 그런데 미사일 기술도 안 줘요. 그래서 소련이 처음에는 프로그5, 프로그7 같은 거를 준 거예요. 그냥 무유도 로켓입니다. 사실 그건 미사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미사일하고 로켓의 차이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미사일은 유도 능력이 있는 게 미사일이고요. 로켓은 유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미사일은 정밀 유도 능력이 있는 폭탄이 미사일인 거고 로켓은 유도 능력이 없는 게 로켓이에요. 그런데 요즘 로켓에도 유도 기능을 달죠. 그거는 제한된 능력의 유도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얘가 고도의 유도 능력이 있으면 얘는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하고 로켓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사일과 로켓의 차이는 유도 능력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요. 유도 능력이 없는 프로그5, 프로그7을 받다가 얘네들이 이제 스커드 기술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중국한테도 손을 벌리지만 사실 중국도 그 당시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들도 둥펑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미사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중국 자체도 얘네들도 큰 미사일 능력이 없었고요. 소련은 북한이 전쟁을 또 일으킬까봐 겁이 나서 미사일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차 중동전이 일어나죠. 이집트를 북한이 군사 원조를 해줍니다. 끼케야 원조라고 해봐야 뭐 노동력 제공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던 이집트 입장에서는
노동력인 이 병력을 제공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고마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집트가 스커드 미사일을 북한에 수출을 해줍니다. 그걸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가 수출을 한 게 뭐 스커드인지 R-17인지 이거는 잘 모르는데 R-17 자체도 그냥 스커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 미사일을 수입을 한 다음에 이집트로부터 수입을 한 뒤에 여러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잘 아시죠? 역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역설계를 해서 드디어 북한도 스커드 미사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사일 기술을 얻게 된 북한은요. 야, 얘네들은 그때 특수를 받게 돼. 1980년부터 85년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이때 스쿼드 미사일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니까 북한이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만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퉁 스쿼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팔립니다. 국제시장에서, 무기시장에서 암암리에 북한의 미사일이 엄청나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다시 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미사일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 했느냐? 대한민국도 70년대 후반에는 드디어 박정희가 핵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비밀리에 이 백곰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나이키 미사일 부대의 지휘관이었었는데요. 요게 나이키 미사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이키 미사일의 원형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박정희 시대 때도 준비를 했었던 거죠. 이렇게 이란 이라크 전에서 정말로 특수를 본 거죠. 월 뭐 8대에서 10발, 뭐 15발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얘들이 기술적인 발전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란 이라크 전에서 특수를 누렸던 북한은요. 계속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 늘어나겠죠, 여러분. 자꾸자꾸 학습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러닝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점점 기술을 개발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중거리 MRBM 미사일, 즉 노동 미사일까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 미사일은요. 사거리 1000km 이상까지 가는 거죠. 스커드가 300에서 보통 600 정도 됩니다. 스커드 A, B, C 뭐 개량형까지 해가지고. 근데 노동 미사일이 이제 1000km 그리고 1000km 이상까지가 되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만들게 되니까 이제는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이 600km 때까지만 해도 일본 본토를 때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뭐 했느냐?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MTCR이라고 해가지고 미술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의 그 기준에, 우리는 그 미사일 회원국은 아닌데 그 MTCR이라는 기준에 보면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km로 멈추어져 버립니다. 이 사거리 300km인 이유는요. 사실은 그때 이미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현무를 개발을 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암암리에 300km까지 날아가는 타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미국한테는 대외적으로는 18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180km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80km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요. 사실은 나이키 미사일의 지대지 거리가 180k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 나이키 미사일의 지대지 거리가 180km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사시에 평양을 때리는 부대의 지휘관으로 있었는데 평양까지 180km의 거리에서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부대는 공군 미사일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에 상당히 가까이 근처에 있었던 거죠. 왜? 거기서 때려야지 180km의 평양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 부대는 최전방 북단에 있었던 겁니다. 즉 적의 야포의 사정거리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는 재빨리 때리고 퇴야 되는 거예요. 적이 야포에 맞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북쪽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왜? 사거리가 짧으니까, 도달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북한은 결국은 대포동까지 개발을 하게 됩니다. 얘들이 사거리를 계속해서 늘리는 데는요. 당연히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만 둔 것이 아니라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만든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까지 타격에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왜 일본까지 타격에 넣었을까요?
북한이 일본의 사정권을 넣은 이유는요. 사실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즉 주일 미군을 타격하기 위해서 노동미사일과 대포동 미사일까지 개발을 한 거예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분명히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을 할 테니까 니네들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증원 전력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주일 미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 영상에서 주일 미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만 주일 미군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물자가 한반도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주일 미군이 한반도로 엄청난 물자를 전개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 미사일과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해서 거기를 때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의지인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북한이 이렇게 처절하게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던 이유는요. 항공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북한의 공군력은 현대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식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자체 영공을 방어하기에도 벅찬 상황이 된 거예요. 자체를 방어하기에도 벅차다 보니까 공세 전력으로 쓰기가 어렵죠. 여러분 항공기는요. 전투기는 얘는 태생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세 전력입니다. 어떤 무기가 있겠죠. 무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무기가 대부분 공세적인 무기는 맞는데 특히 전투기는요. 전투기는 오직 공세적인 무기예요. 폭격기가 그렇겠죠. 얘는 태어나서 아군 지역에 떨어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폭격기니까. 그죠? 그건 오직 공세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면 방어적인 태어나서부터 방어적인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드예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중에 에어 브리딩 타겟의 경우도 있지만 방공포병이 운영하는 무기들이 대부분 방어적인 무기잖아요. 사드, 패트리어트, 천궁2 같은 무기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LSM 같은 무기들은 태생적으로 얘들은 날라오는 탄도탄을 막기 위해서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얘들은 태생적으로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근데 전투기는 태생적으로 공격하는 무기예요.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적의 주요 전략적 타격들을 하고 오는 그런 무기잖아요. 북한이 그런 전투기를 계속해서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 버금가는 그 전투기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타격력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던 북한은요. 중동의 특수를 맞아서 월 10여 개의 미사일을 제조해서 팔아먹는 그런 경제적 특수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미사일 개발을 그동안 못했느냐? 우리는 어쨌든 공군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왔습니다. 물론 꾸준히가 아니라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때 전두환이가 저 타이거2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그놈이 막 돈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공군은 F-18을 원하고 야 F-16을 사라 그래가지고 F-16을 사오면서 그 당시에 F-18을 주장했던 공군 참모총장이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이 사실 그랬던 나라예요. 자, 북한은 이렇게 공군력의 열세를, 즉 자신들의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사일에 집중 투자를 했던 거고요. 오늘날 화성 15호 같은 미사일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지금 동북아에서 미사일 전력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위협이 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저렇게 증가되는 화력, 특히 미사일 전력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패트리어트 포대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궁이 천궁2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죠. 향후 LSM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방어를 해내지 못하면 초기에 우리는 굉장히 큰 치명타를 맞게 되는데요. 굉장히 큰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미사일에 여러분 북한이 뭘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바로 북한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전력인 거죠. 자, 그런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공군은 패트리어트와 천궁을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 도입될 LSM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사드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영공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미사일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아시겠죠?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